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구 방법론 세 번째 시간 연구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제 그 관찰이라든지 실험 연구 방법이라든지 좀 더 빡세고 복잡한 내용들을 하고 싶긴 한데 연구 유형이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연구 유형 항목을 포함을 시켰어요. 여기서는 이게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간단히 연구 유형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구 유형은 인식론적 접근 방법에 따른 분류,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식론적 접근 방법, 연구 목적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가설 검증 여부에 따른 이제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어떤 항목들이 여러 가지인데,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기초 응용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양적 연구이면서, 기초 연구이면서, 실험 연구이면서 확인적 연구가 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가능한 조합을 따졌을 때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러프하게 보면은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2 하면은 한 80개의 어떤 연구 유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질적 연구이면서 실험 연구가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 어쨌든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80개 정도? 80개보다 적을 거예요. 실제로 종류를 따져보면은.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연구 유형을 나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연구 어떤 분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인식론적 접근법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일단 양적 연구 볼게요. 양적 연구를 가장 처음에 본 이유는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고,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과학은 현상의 일반적 관계를 탐색하는 것. 그럼 이제 일반적 관계를 탐색하고 보편적 법칙에 의해서 서술이 돼야 되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국룰이 되겠죠. 어디든지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을 만들어내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적 연구 경험 과학으로서 양적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가설을 지지하거나 기각하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객관적 관찰을 통해 증명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는 연구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량의 객관적 자료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다량의 객관적 자료라고 하는 거는 설문조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험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래서 전통적 연구라고도 하고, 관례적으로. 우리가 연구라고 하면은 조사해서 자료를 모아갖고, 통계를 돌려가지고, 그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연구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증주기 연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적 연구의 절차는 이제 경험 바탕으로 한 가설을 설정을 하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연구의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굳이 양적 연구만 그렇게 이제 가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경험적 결과 추론을 위해서 실제 혹은 유사 상황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실험 같은 경우는 유사 상황을 설정을 하겠죠. 근데 설문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통계적 과정으로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적 연구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양적 연구의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질적 연구예요. 얘네 둘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대척점에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양적 연구가 실증주의에 기반을 한다고 하면은 질적 연구는 후기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를 비판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일단은 양적 연구는 가설 설정 시 선행 이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론에 구속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은 그 선행 연구에 내 연구의 결과가 종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구는 굉장히 자유롭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론에 종속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게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국룰이라는 걸 따르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뭐 그걸 잘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게임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직까지 오버워치를 많이 하긴 하는데, 국룰이라고 하는 게 뭐 2, 2로 이제 뭐 한다고 했을 때 못 알아듣는 학생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게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트라이를 이제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이론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는 이론을 따르는 결론 내리는 경향으로 인해 가치 중립성이 이제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론을 따르기 때문에 특정 이론의 관점만 유지하는 연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의 패러다임이 내포하는 가치와 주관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양적 연구는 선행 연구 이론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 이론에 종속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일 수는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연구 주제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측정 가능한 도구가 있는 경우면 연구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수치화할 수 없는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척도가 없다거나 아니면 실험 방법이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양적 연구가 불가능해서 연구 주제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은 어거지를 부린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일반화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본질 자체가 없다라고 질적 연구에서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그냥 간단하게 비교했을 때 양적 연구는 모든 것의 평균을 내는 거고, 질적 연구는 어떤 개별성의 독특성을 존중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내버리게 되면은 개개인의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평균에 의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개개인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곳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질적 연구는 그런 어떤 일반화시킬 수 있는 본질 자체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일반화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을 빗대서 이제 양적 연구를 비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이 획일적인 경향이 있어요. 요거는 인정. 국룰이 있기 때문에 그 국룰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양적 연구에서는. 이제 어떤 현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누군가 이제 무언가를 주장을 했을 때 우리가 중립기호 받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배경이 종속되기 때문에 한쪽 얘기만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떤 연구 결과를 이제 발생시키기 위해서 국룰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겠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기본 틀이 존재하지 않아. 국룰 같은 건 없어. 물론 이제 질적 연구도 방법론이 있어요. 질적 연구 방법론 핸드북이라는 게 이따만한 책이 있어서, 저도 얼마 전에 질적 연구를 진행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양적 연구보다 더 힘들어. 이거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내가 만드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룰이 있다면 그걸 따르면 돼요. 양적 연구는 그런 룰을 따르면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이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 하나하나마다 개개인이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챌린징하고 재밌고 뭔가 아드레날린이 팍팍팍팍 솟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무튼 질적 연구가 그런 어떤 기본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쉬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연구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 방법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 핸드북이라는 책을 혹시 이제 볼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마다 뭐 이런 방법 사용해도 되고 저런 방법 사용해도 되고, 물론 여기서도 어느 정도 룰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한데 우리가 양적 연구처럼 그냥 빡센 룰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 접근, 뭐 예술적 접근, 문화기술적 접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연구자의 역량이 그 극한으로 오버클럭킹을 해야 되는 게 질적 연구라고 생각을 해요. 양적 연구는 어느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실시할 수 있는 반면에 질적 연구는 진짜 연구자 자체를 극한으로 오버클럭킹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물론 이제 아직 진행하진 않았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굉장히 뭐랄까 지친 마음을 치유받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질적 연구 책을 읽으면은 치유받는 느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도 가끔가다 읽다 보면 굉장히 섬뜩섬뜩한 내용도 있어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물론 이제 그 심리학이나 사회과학계에서 질적 연구가 막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질적 연구에 대한 요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질적 연구를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회학에서 좀 더 질적 연구를 많이 사용을 하죠. 심리학보다는 심리학, 교육학 이런 쪽은 보통 양적 연구 많이 하고 사회학 쪽에서 질적 연구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사회학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긴 하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간단히 비교를 해볼게요. 뭐 실제 본질, 인과관계,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재밌게 본 부분이 어디냐면 어딨냐? 요거 자료 수집 부분하고 연구자와 대상의 관계. 요 부분을 갖다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연구자와 대상의 관계라고 했을 때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 현상에 대한 기술을 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얘를 갖다 굉장히 딱딱하게 분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이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해요. 밀접하고 제 친구가 쓴 책이 최근에 뭐지? 여러 매체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가난해지지 않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때 이런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그 친구가 책을 이제 썼는데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연구 대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질적 연구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연구자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제 그 친구가 굉장히 이제 위대해 보이는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질적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다음에 자료 수집에 있어서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연구자가 즉 도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에선 설문지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자체가 도구예요. 왜냐하면은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정리하고, 자기 주관을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연구소 자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질적 연구에서.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내가 내 자체로서의 어떤 연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라서 질적 연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는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따로 이제 뭐 사설을 하자면은 물론 예전에도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학회에서 그, 그 질적 연구에 대한 강의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니까 한국 측정심리학회에서도 그 질적 연구 세션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여름쯤에 그 학회에서 이제 질적 연구 강의 같은 것들, 워크숍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적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은 심리 측정 학회에서 그 질적 연구 워크숍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굉장히 그 깊은 질적 연구를 배우진 않아요. 근데 질적 연구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박 겉핥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들이 질적 연구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된다. 그래서 질적 연구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뭐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질적 연구 관심 있으면은 심리 측정 학회, 측정 및 계량 심리 학회인가? 아무튼 제가 속해 있는 학회인데도 그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 아무튼 한국 심리학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산하학회가 있어요. 그 산하학회에서 측정 뭐 여기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워크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통계 학교 그런 것들을 방학 때마다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제가 뭐 1원 한 푼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뭐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그런 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서로 대척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대척점에 있다라기보다는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 같은 경우 양적 연구의 깊이를 보완을 해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제 평균 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평균을 내면은 쭉 그어지게 되고 이만큼의 편차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을 내게 되면은 이만큼의 특성이 사라지게 되겠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만큼의 특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 어떤 개인의 독특성이에요. 너와 나를 다르게 만드는 그 특성이 요만큼 편차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 없애버리니까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런 개개인의 편차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 뭐 일반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떤 하나의 현상을 조금이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통해서 질적 연구의 어떤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통합 연구 방법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통합 연구 방법은 통합 방법 연구, 통합 모형 연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 연구 방법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이제 통합 방법 연구는 방법 단계에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단계에서 이걸 결합하는 거고 모형 연구는 이게 말이 좀 헷갈리죠. 하나는 방법 연구, 하나는 모형 연구. 이건 연구 여러 단계, 문제, 자료 수집, 분석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진행하는 연구도 양적 연구로는 약간 내용이 좀 샬로우할 것 같아갖고, 이제 질적 연구를 갖다가 이제 통합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터뷰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일단은 양적 연구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좀 상황 괜찮아지면은 질적 연구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욕구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현상을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뭐 깊이 있게 설명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질적 연구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하겠는데 두 가지를 완벽히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저도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양적 연구는 제가 담당하고 질적 연구는 그 친구가 담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서로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뭐 개념적으로는 대척점에 있더라도 이 두 가지가 합해짐으로써 우리가 관심 있고 궁금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이제 기초연구. 기초연구는 굉장히 재미없는 연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발달심리학 전공자로서, 발달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기초 학문에 속하죠. 물론 응용연구도 진행하긴 하지만, 요건 이제 이론, 지식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목적을 둔 연구예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기초 연구기 때문에 이 연구 절차가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어요. 세심한 연구 절차가 필요하고 제가 아까 이제 그 뭐냐 연구 방법이라든지 그런 절차 설명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했던 이유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 쪽에 그 발을 조금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세심한 연구, 약간 컨트롤 프릭?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기초 연구는 굉장히 세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분야의 연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연구들이 연구 절차가 세심할 필요가 없냐? 뭐 그건 아니고,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들여다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변수의 통제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 연구 결과의 어떤 타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결과의 응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이론을 만드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I를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한다기보다는 그냥 AI를 개발하고 싶어 라는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게 기초 연구인데 인간이 이제 잘못 뭐, 써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응용이나 개입 같은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게 기초 연구 학자들의 뭐 일반적인 마인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론만 만들면 되지. 이런 거고. 응용 연구는 이제 실제 문제 상황에서 여태까지 개발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게 실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의 거의 대부분을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응용 연구예요. 기초 연구는 굉장히 작고 응용 연구 90% 이상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의 개입을 위한 연구가 응용 연구고, 이제 실행 연구, 현장 연구는 뭐 응용 연구의 일부로 볼 수 있긴 한데, 요거는 뭐 이제 굉장히 특수한 집단을 연구하는 뭐 지역사회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실행 연구, 현장 연구 요걸 분류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굳이 큰 차별점은 없긴 하지만 뭐 연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한다. 일반 특정 지역 혹은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 지역의 어떤 특정 구의 뭐 특정 동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뭐 그런 연구라면은 현장 연구가 되겠죠. 평가 연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혹은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고, 뭐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거, 수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연구의 일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이런 것도 평가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실행 연구와 평가 연구는 뭐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연구를 할 때 많이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초 연구라고 응용 연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연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에 따른 분류. 방법에 따른 분류는 실험 연구, 조사 연구, 관찰 연구, 그다음에 문화기술적 연구, 그다음에 역사 연구.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또 개인의 선호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구고, 그렇게 많이 진행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예를 들어 심리학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발달심리랩, 인지랩, 아니면 이제 생물 이런 랩, 인지생물랩 이런 데서 이런 전공들에서 그러니까 기초학문 분야에서 실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대부분의 전공에서는 조사 연구 같은 것들 많이 하게 됩니다. 유사 실험 나중에 우리가 연구 방법 때 유사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배울 텐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실험 연구는 특정 변수를 변화 혹은 조작한 결과로 발생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 특정 변수를 변화 혹은 조작. 이게 뭐냐면은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를 조작한 결과로 발생하는 효과가 뭐냐면은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이제 종속이 됐기 때문에 종속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차의 완벽성 혹은 치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실험에 있어서는 컨트롤 프릭이 돼야 돼요. 약간 좀 안 좋은 단어긴 하지만 컨트롤 프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짤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도교수 유형이라고 해서 총 9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통제광 타입이 요 실험 연구를 진행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조사 연구는 설문지 혹은 면접들을 사용해서 대상의 행동, 태도 등을 연구하고 심리학의 대부분의 연구, 사회과학의 대부분의 연구가 조사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죠. 거의 한 90% 이상? 90%좀 넘어갔나? 적당히 쇼부 봐서 한 85%로 하죠. 어쨌든 그만큼 많은 연구들이 조사 연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찰 연구. 관찰 연구는 대상의 행동, 태도들을 계획적, 으로 관찰을 하는 거고, 이게 통제 여부, 구조화 여부, 그 다음에 연구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통제적 관찰, 비통제적 관찰, 자연 관찰, 구조화된 관찰,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로 나눠지게 돼요. 통제적이면서 구조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통제적이면, 통제적이면서 자연 관찰일 수가 있나? 어떤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통제가 되는 거고, 비통제적이면 굉장히 자연 관찰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관찰을 한다. 계속 보면서 내가 이제 도찰은 아니지.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지나다니는지 뭐 관찰한다. 카운터를 이제 세면서 유동 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세면은 비통제적이면서 자연 관찰이면서 비참여 관찰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그 학교에서 보면은 그 참관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참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통제는 하진 않죠. 근데 이제 구조화되어 자연 관찰이지만 참여를 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 연구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이제 아동들을 이제 아동 대상 연구에서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상호작용 연구를 할 때 이런 관찰 연구를 조금 많이 해요. 어떤 상황을 주고 통제를 하고 구조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연구자는 뭐 카메라로 보거나 아니면 일반경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비참여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 참여 관찰이면은 양육자와 자녀가 이제 상호작용 하는데 들어가서 뭐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큐를 던져주면서 그들의 어떤 반응을 살펴보는 연구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관찰 연구도 이제 설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드러나는 관찰이라든지 이러면은 좀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떤 그 반응 같은 것들이 진짜 반응 같은 것들이 안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거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출 시간을 길게 하면은
실험자의 노출 시간이 길게 하면 원래 반응이 나오긴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SOS, 뭐 긴급출동 SOS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막 욕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게 방송이 되는 거 카메라로 찍히는 건데 왜 저렇게 욕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조심조심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원래 하던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관찰 연구는 그런 어떤 준비 기간 같은 것이 좀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관찰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은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문화기술적 연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 쪽에 이제 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류학적 연구, 인류학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연구 기법이고 마가렛 미드 가 이제 했던 연구 방법이 문화기술적 연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참여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장에서 장기간 머물며 참여자 관점에서 현상을 관찰, 자연 관찰이고 자연 관찰이면서 참여 관찰이에요. 현상에 대한 관찰 기술, 질적 판단 및 해석을 하게 되고 구성원들의 의미구조 및 사회적 맥락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이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작업, 문화기술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도 어떻게 보면 문화기술 연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뭐 그런 어떤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이나 어떤 가설 같은 것들이 명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탐색적인 연구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전반적인 윤곽 같은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연구자는 참여하고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와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들어오는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연구는 이제 뭐 문헌 연구라고도 볼 수 있고 사료 연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현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특정 시기에 발간된 사료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서류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남아있는 자료 갖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연구 방법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설 검증 여부에 따른 분류는 이제 확인적 연구와 탐색적 연구가 있어요. 확인적 연구와 탐색적 연구 중에서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는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확인적 연구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가설 설정 후 이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이론적 배경 기초한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다음 측정 변수 및 절차가 명확해요. 탐색적 연구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설보다는 연구 문제, 이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의 형태로 연구의 주제가 연구가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 및 절차가 조금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실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탐색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탐색적 연구니까 좀 여유로울 수밖에 없죠. 선행된 사건 같은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관찰 연구, 사례 연구, 역사 연구들이 이런 탐색적 연구에 포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구 유형 중에 논문 유형을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는 논문들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개관 논문과 실증 논문과 이론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개관 논문, 실증 논문, 이론 논문. 일반적으로 이제 실증 논문이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관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 분석, 메타 연구 이런 것들을 개관 논문이라고 하고, 기존 연구에 대한 어떤 비평, 평가,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됐던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들이 개관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기존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 이론 논문은 여태까지 이제 그 약간 개관 논문과 이론 논문은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선행 연구, 그러니까 개관 논문은 선행 연구 내용을 관련성에 따라 제시하고 요약하고, 이론 논문은 이론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제시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게 이론의 오류 지적 혹은 이론 간의 우위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론이란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논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요런 그냥 간단히 이해하려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개관 논문은 기존 연구들을 싹 몰아가지고 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관 논문을 리뷰 논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기존 연구들을 쭉 리뷰해서, 보통 리뷰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주제에 대해서 많게는 몇백 개의 논문을 리뷰해서 비교 정리했을 수도 있고, 적게는 뭐 만약에 연구가 이제 많이 안 된 거라면은 뭐 10개 내외? 요 정도로 이제 개관 논문이 작성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만약에 쓴다고 할 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라면은 개관 논문이나 이론 논문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이론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증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상대적으로 간단히 기술을 하기 때문에 이론이 어떻게 발전돼 있고 현재 관련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걸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개관 논문이나 이론 논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연구들을 정말 풀 리뷰를 하고 정리를 굉장히 정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논문을 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개관 논문이나 이론 논문, 그러니까 해외 심리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지컬 빌트인 같은 빌트인 학회지가 이론 논문이나 개관 논문들을 쭉 모아놓은 학회지예요. 그거를 보면은 뭐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연구의 유형 혹은 이제 논문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아마 연구 방법론 그 컨텐츠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네, 챕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뭐 알고 싶으면은 연구 방법론 책들을 좀 보면서 어떤 논문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그 양적 연구랑 아니면 이제 그 질적 연구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